준우 간호사, 내 자식들이 날 정 회장의 떨리는 속삭임이 준우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새벽 3시 국내 최대 화장품 회사인 정수 코스메틱 정영희 회장은 준호의 등에 업혀 탈출했습니다. 정 회장의 자녀들이 움직이기 전에 이 병원 별채를 벗어나야 했어요. 정 회장의 손이 준호의 어깨를 더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준우가 비상구 문을 밀어젖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 민수의 차가 보였어요. 준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 뛰었습니다. 등 뒤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이 준우를 가리켰습니다. 정영희 회장, 남자 간호사에게 납치, 현상금 1억 원. 준우와 정 회장은 이 숨막히는 탈출을 왜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준우와 정 회장의 소스라지는 반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준우는 하얀 유니폼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아침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준우예요. 그때 18살이었던 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눈빛. 준우의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죠. 치매는 잔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하나씩 지워가며 천천히 그 사람을 앗아갔으니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준우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외롭지 않도록 돕겠다고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남자가 간호사라니. 처음엔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죠. 왜 하필 간호사야? 의사를 하지. 사람들은 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환자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들의 아픔을 직접 어루만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간호사였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VIP 환자를 맡게 된 날이었죠. 정영희 회장. 국내 최대 화장품 회사 정수 코스메틱을 일군 전설적인 여성 CEO였습니다. 준우가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7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든 자세였죠.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영희 회장님. 저는 김준우 간호사입니다. 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준우는 알아차렸어요. 그녀의 눈동자에 서린 공포를, 자신이 무언가를 잊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두려움을요. 당신은 누구시죠? 잠시 후 정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 맞아요. 간호사님이시군요. 짧은 순간의 혼란. 하지만 준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초기 치매의 신호였죠. 그날부터 준우는 정 회장을 위한 특별한 케어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드리고 같은 음악을 들려드렸어요. 기억의 조각들을 이어붙이듯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엔 딸기 요거트를 드셨습니다. 웃으며 맛있다고 하셨어요. 준우는 작은 다이어리에 적었습니다. 정 회장이 언젠가 이 기록을 보며 자신의 하루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 회장은 다른 사람들을 헷갈려 했지만 준우만은 늘 알아봤어요. 준우 씨, 오늘도 왔군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녀가 말했습니다. 준우의 마음이 뭉클해졌죠. 할머니를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가끔 맑은 정신이 돌아올 때면 준우에게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내가 25에 이 회사를 시작했어요. 작은 화장품 가게에서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과거를 회상할 때만큼은 또렷해지는 그 눈빛이 준우는 좋았어요.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3명의 중년 남녀가 들어왔죠. 준우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정 회장의 자식들이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그들이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머니, 막내 아들 우석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정 회장이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걱정보다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욕심? 조급함? 준우는 본능적으로 정 회장 곁으로 다가섰어요. 그날 이후로 병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같이 찾아오는 자식들, 그들이 가져오는 서류들, 그리고 정 회장의 떨리는 손으로 쓰인 서명들. 준우의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저 간호사일 뿐이었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준우는 정 회장이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정 회장이 준우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준우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순간 준우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정 회장을 지켜야 한다고. 할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그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꼭 지켜내겠다고요. 하지만 준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정 회장의 자식들이 병원에 나타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장남 태연은 정수 코스메틱의 CEO였어요. 언론에서는 그를 경영 천재라고 불렀죠. 비싼 양복에 번쩍이는 시계, 겉모습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그의 손가락이 신경질적으로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돌고 있었습니다. 딸 미영은 유명한 방송인이었습니다. 화려한 보석과 명품 가방으로 치장한 그녀는 어머니를 보는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가끔 올려다보는 눈빛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준우는 복도에서 그녀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탈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막내 우석은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파리와 밀라노를 오가며 활동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죠. 그의 브랜드는 이미 파산 직전이었고 도박으로 진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모인 첫 가족회의. 준우는 정 회장의 약을 준비하러 병실에 들어갔다가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네. 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픈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재산 정리를 서둘러야 해. 더 늦기 전에. 미영이 날카롭게 덧붙였죠. 준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준우를 발견하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태연이 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김 간호사님, 어머니와 많이 친하신가 봐요? 그 말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준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담당 간호사입니다. 회장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준우가 정성스럽게 작성한 건강 다이어리가 사라졌습니다. 정 회장이 좋아하던 음악도 더 이상 틀 수 없게 되었죠.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머니를 별채로 옮기기로 했어요. 태연이 준우에게 통보했습니다. 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이곳에 적응하셨습니다. 갑자기 환경을 바꾸면 그건 우리 가족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별채는 병원 본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고 출입문은 항상 잠겨 있었죠.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정 회장은 별채로 옮겨진 후 급격히 나빠졌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준우가 찾아갈 때마다 그녀는 준우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준우의 방문 횟수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신대요. 미영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준우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정 회장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준우는 별채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태연이 어머니 앞에 서류를 펼쳐놓고 펜을 쥐어주고 있었어요. 정 회장의 손은 심하게 떨렸지만 태연은 억지로 그녀의 손을 잡고 서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준우의 몸이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학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정 회장의 가족이었고 준우는 그저 고용된 간호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간호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정 회장의 떨리는 손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내가 나서면 일자리를 잃을 거야. 하지만 준우는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할머니를 지켜주지 않았던 그때를요. 지금 정 회장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혼자였고 무력했고 도움이 필요했어요. 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준우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별채로 가는 길,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그는 몰래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별채 문을 열자 정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허했어요. 하지만 준우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어요. 준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들이 오고 있었어요. 준우는 재빨리 정 회장의 맥박을 체크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침대 옆 서랍에 놓인 약병들을 살피고 있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방전과 다른 약들이 너무 많았어요. 준우는 서랍 속 약병들을 보며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할로페리돌, 리스페리돈, 그리고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들. 모두 치매 환자에게는 위험한 약물이었어요. 특히 이런 용량이라면 정 회장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병실로 들어왔을 때 준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왜 이런 약들이 여기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준우는 병원 약국 기록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정 회장 이름으로 처방된 약과 실제로 그녀가 복용하는 약이 완전히 달랐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약을 바꿔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준우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였죠. 다음 날, 준우는 정 회장을 진찰하면서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팔과 다리에 작은 멍들이 있었어요. 억지로 무언가를 시킨 흔적이었죠. 그리고 정 회장의 동공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과다한 약물 투여의 명백한 증거였어요. 준우는 조심스럽게 정 회장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채취했습니다. 약물 검사를 위해서였죠. 또한 몰래 약병들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어요. 며칠 후, 준우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하세요. 태연이 정 회장의 손목을 꽉 잡고 있었어요. 정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저항했지만 태연은 더 세게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아파요. 정 회장의 작은 신음소리에 준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우가 병실로 들어가자 태연이 황급히 서류를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족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이미 결심했어요. 정 회장을 여기서 빼내야 한다고요. 그날 밤, 준우는 의대 시절 친구인 최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는 작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부탁이 있어. 아주 위험한 부탁이야. 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영희 회장님을 구해야 해. 자식들이 약물로 회장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 내일 새벽 3시에 병원 서쪽 비상구로 데리고 나갈 거야. 차를 대기시켜 줄 수 있어? 민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정영희 회장이라면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유명인이었죠. 너 지금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증거도 있어. 약물 검사 결과도 있고 녹음도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은 회장님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 내일 아침이면 늦어. 준우의 절박함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어요. 민수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우리 요양원 별관에 숨길 수 있어. 거기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탈출 계획은 신중하게 세워졌습니다. 새벽 2시 50분, 준우는 조용히 별채로 들어갔어요. 복도의 CCTV는 이미 며칠 전부터 각도를 파악해 두었습니다. 사각지대를 통해 움직이면 카메라를 피할 수 있었죠. 정 회장의 방문을 열자 그녀는 깨어 있었어요. 마치 준우를 기다린 것처럼. 회장님, 제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준우가 속삭이자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우는 정 회장을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정 회장은 너무 가벼웠어요. 약물로 인해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준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 회장의 팔이 준우의 목을 감쌌어요.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떨리는 그녀의 심장 소리가 등을 통해 전해졌어요. 복도로 나서자 준우의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어요. 정 회장을 업은 등이 점점 무거워졌지만 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코너를 돌아서는 순간 준우의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영이었어요. 새벽 3시에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준우는 재빨리 옆인 병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을 살짝 닫고 숨을 죽였어요. 정 회장도 위험을 감지했는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하이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탁, 탁, 탁. 그 소리가 준우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아까 뭔가 소리가 들렸는데. 미영이 혼잣말을 했어요. 준우는 정 회장을 더 꽉 안았습니다. 만약 지금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하이힐 소리가 멈췄습니다. 바로 문 앞이었어요. 준우는 숨을 참았습니다. 1초, 2초, 3초. 영원 같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영의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아, 변호사님. 지금요? 알겠어요. 곧 가죠.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어요. 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흥건했죠. 다시 복도로 나온 준우는 더욱 빠르게 움직였어요. 비상구까지 이제 20m. 하지만 정 회장을 업은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준우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드디어 비상구 문이 보였습니다.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성공했어요. 밖에는 민수의 차가 엔진을 켠 채 기다리고 있었죠. 준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 차까지 뛰었습니다.
정 회장을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히고 자신도 올라탔어요. 빨리 출발해. 준우가 외치자 민수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병원을 빠져나가는 순간 준우는 뒤를 돌아봤어요. 별채의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준우 씨. 정 회장이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날 구해줘서. 그 순간 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 회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가 병원을 빠져나가는 순간 정 회장이 준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시계. 내 시계를 확인해봐요. 준우는 정 회장의 손목에 있는 스마트워치를 보았어요. 평범한 건강관리용 시계처럼 보였지만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가득했어요. 정수 코스메틱 정영희 회장. 남자 간호사에게 납치되다. TV 화면에는 준우의 얼굴이 크게 나왔습니다. 태연이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치매가 심하신데 그 간호사가 어머니를 이용하려고. 우리는 어머니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태연의 말을 믿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준우는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민수의 요양원에 도착한 준우는 정 회장을 안전한 방에 모셨어요.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워치에는 녹음 기능이 있었어요. 준우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충격적인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식들이 정 회장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이었어요. 약물로 정 회장을 무력화시키고 서류에 서명을 받아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음모였죠. 준우의 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그는 이미 전국 수배자였으니까요. 민수의 작은 요양원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안전한 곳이었죠. 준우는 정 회장을 위해 작은 방을 마련했어요. 창밖으로는 푸른 산이 보였고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정 회장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위험한 약물을 끊자 그녀의 눈빛이 맑아졌고 말도 또렷해졌습니다. 준우는 밤낮 없이 증거를 분석했어요. 채취한 머리카락 샘플을 민수의 도움으로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정 회장의 몸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항정신성 약물이 검출되었어요. 이건 살인 미수야. 민수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우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스마트워치의 녹음 파일들을 하나씩 들어보니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의사를 매수해서 가짜 처방전을 만들었다는 대화도 있었어요. 엄마가 빨리 정신을 잃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가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잖아. 미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준우의 주먹이 떨렸어요. 준우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 분석, 약물 검사 결과, 녹음 파일 정리. 그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송지원이라는 의료 전문 기자였어요. 김준우 간호사님이시죠?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서 왔어요. 송 기자는 이 사건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준우는 망설였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제가 수집한 자료가 있어요. 하지만 준우가 머뭇거리자 송 기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셨어요. 진실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준우는 결심했어요. 송 기자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송 기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건 정말 끔찍한 범죄네요. 한편 TV에서는 계속해서 준우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거액의 현상금까지 걸었어요. 사람들은 준우를
악마 간호사라고 불렀습니다. 준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는데도 세상은 그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방문객이 왔습니다. 박동현이라는 형사였어요. 전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박 형사는 태연의 진술에 모순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 회장의 의료 기록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들을 찾았다고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준우는 박 형사에게도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태연이 준우의 위치를 알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정 회장은 이제 많이 회복되었어요. 그녀는 준우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준우 씨가 아니었다면 전 이미. 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준우는 밤을 새워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50페이지가 넘는 상세한 의학적 분석이었어요. 약물이 정 회장의 뇌에 미친 영향, 회복 과정, 그리고 자식들의 범죄 증거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송 기자는 이 보고서를 받아 특종 기사를 준비했어요. 박 형사는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어요. 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준우는 정 회장 곁을 지켰습니다. 정 회장이 잠든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할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과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 회장을 지켜냈어요. 새벽녘, 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송 기자였어요. 내일 아침 모든 언론에 기사가 나갑니다. 준비하세요.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때가 왔습니다. 그날 아침 모든 뉴스가 뒤집어졌습니다. 충격, 정영희 회장 납치 사건의 진실. 송 기자의 특종이 일면을 장식했어요. 약물 검사 결과, 녹음 파일, 의학적 증거들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악마 간호사라고 불렸던 준우가 사실은 정 회장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다니요. 태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어요. 약물 검사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녹음 파일의 목소리가 정 대표님 것이 맞습니까?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더듬거리며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재수사에 들어갔어요. 박 형사가 이끄는 수사팀이 정수 코스메틱 본사와 태연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왔어요. 위조된 의료 기록, 매수된 의사와의 거래, 내역, 그리고 정 회장의 재산을 빼돌린 흔적들이었죠. 일주일 후 태연, 미영, 우석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살인 미수, 사기, 횡령 등 수많은 혐의였어요. 법정이 열렸습니다. 준우는 증인석에 섰어요. 그는 침착하게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정영희 회장님께 투여된 약물은 치매 환자에게는 절대 사용해선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용량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준우의 전문적인 증언에 배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정 회장이 법정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많이 회복되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준우 간호사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법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스마트워치의 녹음이 재생되었을 때 방청객들은 경악했어요. 자식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바라는 대화가 생생하게 들렸으니까요.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태연은 징역 15년, 미영과 우석은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정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정영이 치매 케어 센터를 설립해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돕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준우 간호사님이 초대 센터장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아픔이 이제야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노인 학대, 특히 약물을 이용한 학대의 심각성이 알려졌죠. 그리고 남자 간호사에 대한 편견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의 용기와 전문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니까요. 국회는 정영이법을 제정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약물 관리를 엄격히 감독하고 가족이라도 함부로 약을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법이었어요. 정영이 치매 케어 센터는 곧 문을 열었습니다. 준우는 센터장으로서 치매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모든 환자를 자신의 할머니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센터를 찾아왔어요. 저도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김준우 센터장님처럼요. 준우의 이야기를 듣고 간호사의 꿈을 꾸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간호사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정 회장은 센터에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냈습니다. 가끔 기억이 흐릿해질 때도 있었지만 준우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었어요. 준우 씨, 오늘도 왔군요. 그 인사말은 여전했습니다. 준우도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네, 회장님. 제가 늘 곁에 있을게요. 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할머니가 계신 그곳도 이렇게 맑을까요? 할머니, 이제야 제가 할머니께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어요. 준우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의 노인 복지는 크게 개선되었어요. 더 많은 전문 간호사가 양성되었고 치매 환자를 위한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준우는 가끔 강연을 다녔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간호사의 중요성을 알렸죠. 간호사는 단순히 의사를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자의 마지막 보호자예요. 그의 말에 많은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준우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환자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에게 간호는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할머니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이다썰 감동 사연을 위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편한 시간 되세요.